일반 가산금은 3%, 중가산금은 1.2% 곱하기 월수. 월수는 60개월 초과할 수 없고, 중가상금 배제 있죠. 중가상금 배제. 국세는 100만 원, 지방세는 30만 원. 아셨죠? 이렇게. 자, 이 정도. 다만 국세는 100만 원,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이어도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는 거지 뭐는 적용한다? 가산금은 적용한다라는 거. 아셨죠? 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1차 과목이 뭐 있어요? 민법, 부동산학 개론 있죠. 2차 중에는요. 공법, 중개사법, 공시세법. 이제 과목이 뭐가 있는지는 아시죠? 네. 공시법이 뭐예요? 공시법은 등기법하고 지적법이죠. 맞죠? 근데 보시면 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법의 가장 근본이 되는 법이 무슨 법이다? 민법이다. 그래서 민법은 중요도가 우리 공인중개사 과목에서 한 80% 이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그거는 정말 중요한 과목이 민법이죠. 민법만 마스터가 되면 다른 과목들은 그렇게 부담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부담이 없다는 건 좀 그렇지만 민법을 정복하는 그런 어떤 부담감보다는 분명히 작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민법을 천년의 법이라고 한대. 민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지는 그 역사가 천년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오랜 경험과 학문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1년 공부해서 그 법을 마스터한다고 하는 거는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민법은 뭐 3개월, 4개월 내에 내가 마스터하고 다른 공부 시작하겠다. 이 계획이 안 돼. 왜 안 돼요? 4개월 동안 마스터가 되는 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민법은 시험장 가서 책 덮으세요 라고 할 때까지 보고 있어야 될 과목이 민법이라는 과목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민법을 언제까지 마스터하겠다 그런 마음 자체를 하지 말고요. 민법은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공부 방법 조금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 교수님들도 나름대로 공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또 생각하는 제 나름대로 공부 방법. 여러분들 시험에 빨리 합격하는 방법이 뭐냐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줄인다 하면 내가 이거 해보고 아 이거 나한테 안 맞아. 저거 해보고 아 이것도 안 맞네. 이렇게 하는 것은 시험을 합격하는데 좀 늦추는 요인일 수밖에 없답니다.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내가 내 공부 방법을 어느 정도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디립도 앉아가지고 공부만 하지 말고 그거 자체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는 하되 이게 좋은 방법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는 계속 그런 것들 공부 방법의 론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무조건 앉아있다고 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공부 방법으로 제가 공부를 했었냐면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를 하고 세무사 공부를 하러 갔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했더니 그 선배들이 야 동우야 우리 그 이제 세무사 시험 볼 때는 회계학하고 이 세법이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상당히 어려운 과목입니다. 상대적으로 상법 과목도 배우는데 이 상법 과목은 상대적으로 그 난이도가 좀 쉬워요. 이게 선배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야 동우야 이 상법이라는 과목은 시험 한 달 전에만 봐도 한 달 전에만 봐도 개나 소나 90점을 맞아. 그러니까 세법 회계학을 이때까지 끝내놓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상법 공부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험에 좀 빨리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그냥 대충 그런가 선배들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달 정도 끝나서 상법을 봤더니 어려워. 응? 지네는 쉬웠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어렵더라고요. 저는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어려운데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세법이나 회계학이 한 달 전까지 어느 정도 마스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마스터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법을 볼 시간도 없고 상법만 봐서도 좀 어렵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이거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상법을 미리 공부를 많이 좀 했어요. 상법 미리 공부를 했더니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법을 공부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그만큼 이제 점수도 잘 나오고 그만큼 책을 빨리빨리 보게 되는 거죠. 먼저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90점 이상을 맞겠더라고요. 근데 정말 더 좋았던 건 뭐냐면 이 상법 공부가 시간이 줄어드는 대신에 이 세법이나 회계학의 공부 시간은 시험 막바지 갈수록 더 늘어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안정적으로 점수를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과목을 마지막에 더 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된다? 점수가 좀 안정적으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공부 방법도 있다라고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일주일 정도 공부를 하셨는데 그나마 좀 이건 해볼 수 있다라고 싶은 과목이 있습니까? 응? 없네. 그것조차도 없네. 그나마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중개사법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공법 40문항, 중개사법 40문항 얘 12, 16개잖아요. 공부를 해서 점수를 높게 딸 수 있는 과목, 그나마 쉽게 딸 수 있는 과목은 분명히 중개사법이라는 과목이 되게 좀 쉽다라기보다는 어렵지만 그래도 점수를 따는 데 있어서 무난한 과목 중에 하나가 중개사법은 분명합니다. 이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과목도 40문항이야. 점수도 배정도 많아요. 그렇죠. 제가 십몇 년을 공인중개사 강의를 이제 명목을 계속 전문적으로 많이 하진 않았지만 중개사 과목을 우리 세법 강의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제 경험상 중개사법 80점 이상 넘잖아요. 우리 시험 떨어질 수가 없어. 우리 시험 떨어질 수가 없어요. 진짜로. 아셨죠? 중개사법만 80점 이상만 맞으면 우리 시험 안 떨어져요. 공법 40점 맞아요. 우리 세법에서 12문제 맞거든요. 나머지 과목에서 8문제 또는 8문제만 맞아도 10문제만 맞아도 60점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시세법 여기서 합쳐서 한 60점 정도 맞으면 얘만 80점만 맞아도 우리 시험 합격하는 거거든요. 공시세법 6점 맞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공법 40점 맞는 것보다 공시세법 6점 맞는 게 더 쉽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공법 꽈락 이상을 좀 넘기는 공부를 하시고 공시세법은 그냥 웬만큼만 따라와도 6점을 맞아요. 그러니까 중개사법만 몇 점 맞아주면 80점 이상 맞아주면 우리 시험 떨어질 수가 없다니까. 이게 좀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방법은 뭐냐면 처음부터 중개사법 과목이 있잖아요. 다른 과목보다 공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공법 80점 맞는 게 쉽겠어요? 중개사법 80점 맞는 게 쉽겠어요? 중개사법 80점 맞는 게 훨씬 쉽죠. 왜 근데 굳이 공법을 80점 맞으려고 하냐고. 중개사법 80점 맞으면 된다니까. 아셨죠? 그래서 중개사법 80점을 맞도록 공부를 한다면 그만큼 마지막에 대해서도 뭐가 된다? 민법이나 부동산학 개론을 공부할 시간이 정말 더 많아지는 거예요. 민법이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요한 것만큼 거기다가 조금만 더해서 중개사법 공부를 미리 좀 정도 공부를 해두신다면 정말로 나중에 요거 민법 개론 또는 공법까지 막판에 가서 그걸 공부할 시간이 더 생긴다니까요. 지금 이 시간이 남는 이 시점에서.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가는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중개사 공부를 뭐 할 거야? 그렇죠? 이 중개사는 진짜 평생 직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평생 직장이 될 수 있고 내가 일하고 싶으면 일해서 어느 정도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뭔가가 분명히 생길 수 있는 과목, 중개사 자격증이에요. 중개사 자격증 꼭 따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공부할까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죠. 무작정 선생님 하란다고 하는 거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내 계획 짜서 공부를 하시되 어떤 공부 방법이 좋을까라고 하는 거 이것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게 그래서 꼭 생각하세요. 이건 정말 기억하시는데 중개사법 80점 이상만 맞으면 우리 시험 안 떨어져요. 정말 꼭 붙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제가 중개사법을 열심히 하라는 것은
민법 공부할 시간을 빼서 중개사법 공부하라는 시간 그거 아니에요. 남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열심은 열심이 아니죠. 남보다 더 해야 되는 게 열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법 공부 시간은 충분히 확보를 하시되 거기에다가 조금만 더 하셔가지고 중개사법을 조금만 더 해놓으시면 중개사법은 한번 잡아놓으면 그 다음부터 공부 시간은 현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중개사법의 어떤 중요성 꼭 기억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여러분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거려요. 왜 꿈틀거려요?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왜 꿈틀거리죠? 응? 지렁이는요 통점이 없대요. 그래서 아픈 줄 모르는데요. 통점이 없어서. 이게. 근데 지렁이 왜 밟으면 꿈틀거리느냐 보면 꽉 안 밟아서 그래요. 지렁이를 밟을 때는 어떻게 밟아야 돼요? 꽉 밟아야 돼요. 진짜. 꽉 밟아야 돼요. 그 말이 뭐냐면 중개사법에 대해서 8점 이상을 맞으려고 공부를 마음먹고 하신다면 꽉 밟아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험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점수가 낮아지고 시험 문제가 쉽다고 해서 점수가 높아지는 이런 공부는 상당히 불안한 공부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처음부터 중개사법 공부를 할 때는 꽉 밟는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모든 과목을 다 꽉 밟을 수는 없겠지만 이 중개사법만큼은 정말 전략적인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정말 8점 이상 90점을 얻는다면 정말 너무나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합격할 수 있는 우리 공부가 분명히 중개사법 공부 아셨죠? 그래서 공부 방법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신경을 쓰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다른 공부 방법 어떻게 해라? 그건 제가 너무 할 거고, 그래서 그 몰건이고, 그래서 중개사법 공부만큼은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자, 세법 공부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뭐 나중에. 세법은 계륵에 계륵. 먹자니 먹을 거 없고, 버리자니 좀 아깝고. 근데 이제 세법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별도로 공부를 말씀드릴 거고요. 자, 236페이지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입니다.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 자, 무조건 나오는 문제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특히 납세 의무의 성립. 오늘 공부 과목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공부 과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니까 기억하세요.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울 게 납세 의무를 배우는데 납세 의무 성립이 되고 확정이 되고 뭐가 돼요? 소멸이 이루어진대요. 뭐 느닷없이 이걸 납세 의무라고 하는 게 나오느냐라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것도 좀 상식의 문제인데, 선생님 생물하고 무생물의 차이가 뭐예요? 생물하고 무생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 살아있는 거하고 살아있지 않는 거하고의 차이죠.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이 생물하고 무생물을 구분하는 기준은요, 과학 용어인데요.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라는 것인데, 그 라이프 사이클이 뭐냐면 생의 순환주기야. 알겠죠? 이 생의 순환주기를 갖고 있는 거를 생물, 그렇지 않은 것을 무생물이라고 한다. 이게 진짜 자연과학의 용어입니다. 과학 용어예요.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 그러잖아요. 그게 과학 용어입니다. 생의 순환주기. 그래서 생의 순환주기를 갖는 거를 생물, 그렇지 않은 것을 무생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연과학의 어떤 이론이 모든 학문에 접속이 돼요. 모든 학문에 다 융합이 됩니다. 그래서 세법학에서도 이런 생의 순환주기 이론을 가지고 납세 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납세 의무는 생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납세 의무가 태어나서 성장해서 죽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고 그것을 설명한 걸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면 자동적으로 성립이 된대요.
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면 자동적으로 성립된대. 그럼 여기서 자동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민법을 배웠지만 아직 계약법 배우지 않았죠. 기본적으로 채권, 채무의 관계가 성립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그렇죠. 계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채권, 채무가 성립이 되려면 계약이 필요한 거야. 얼마 빌려줄래? 얼마 빌려줄 수 있어? 무슨 말 아셨죠? 그런데 일반 채권, 채무의 관계는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이 그 채권, 채무의 성립 시기가 될 텐데 조세 채권과 조세 채무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계약이 필요하지도 않고 계약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세무공무원하고 납세자가 만나서 야, 나 이번에 돈 없으니까 세금 조금만 낼게. 이렇게 공무원하고 납세자가 서로 합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조세 채권과 조세 채무는 일반 채권 채무와 달리 당사자가 서로 만나서 계약 당사자가 만나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여기 오늘 와서 구리에서 평택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의를 무료로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저도 학원 원장님으로부터 월급을 받겠죠. 그럼 제가 오늘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으면 그 강의료에 대한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는 신동우라는 강사한테 야, 너 오늘 돈 벌었으니까 그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채권의 권리를 갖는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이렇게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는 시점에서 국가는 나한테 권리를 가질까? 나는 채무의 의무를 부담하는 게 내가 돈 받은 때부터 내가 강의료를 받은 때부터 소득세에 대한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 채권과 일반 채무 관계의 사이라면 서로 계약이 이수하면 될 텐데 조세 채권과 조세 채무는 그런 계약이 필요 있다 없다? 계약이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국가는 그 채권의 권리를 가져야 되고 저는 언제부터 채무의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시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계약이 불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언제부터 그런 성립 시기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 구체적인 시기를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정의야. 알겠죠? 여기 정자가 고정할 정자야. 법에서 고정해 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법정, 즉 열거주의입니다. 열거주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 236페이지 보시면 국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와 2번 지방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있죠? 하셨어요? 이게 법에서 정해준 날짜인 거야. 국가가 지금부터 뭐 하겠다? 권리를 갖겠다라고 정해준 시점이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법에서 정해준 거기 때문에, 법에서 열거해준 거기 때문에 이 성립 시기는 뭐 해야 된다? 외워야 되는 거라고요. 아셨죠?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무조건 외워야 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법에서 정해준 날짜야. 왜 법에서 정해줄 수밖에 없다고요? 계약이 할 수가 없으니까. 계약이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채권의 권리를 언제부터 가질 것인가? 채무의 의무를 언제부터 부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법에서 정해줬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국세의 성립 시기, 국세의 성립 시기예요. 그래서 국세의 성립 시기인데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을 묶으세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을 묶어서 그거를 기간세라고 말을 합니다. 기간세.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기간세가 있고요. 수시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세 말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세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있어요. 얘네를 왜 기간세라고 하냐면 얘네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끝나는 때가 성립 시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서 안 되겠거든.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다음 주에 또 올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오늘 와서 다다음 주에 한번 올 거고. 그랬을 때 제가 받는 강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을 받은 때가 아니라 언제가 된다?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그 과세기간이 종료가 언제가 됐냐? 소득세는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보는 거예요. 과세기간을 정해놨어. 그래서 제가 1년 동안의 번 소득에 대해서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언제 국가가 권리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배워야 될 세금이 양도소득세거든요. 우리가 보통 양도세 그러지만 원칙적인 명칭은 양도소득세야. 여기서 중점은 소득세지 양도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도 언제 성립한다? 원칙적으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다. 무슨 세기 때문에? 소득세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별로 모아서 과세하는 세금이 딱 세 가지가 있대요. 기간별로 과세하는 세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그 중에서 소득세라고 하는 세금의 과세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래서 1월 달에 돈을 벌었던, 5월 달에 돈 벌었던, 12월 달에 벌었던 그 소득에 대한 성립시기는 언제가 된다? 12월 31일을 우리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부가세의 과세기간은 뭐 적지 않아도 돼요. 부가세의 과세기간은 2번이에요. 1년에. 1월서부터 6월 말까지, 7월 1일서부터 12월 말까지 이렇게.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다라는 거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득세는 소득을 얻은 때가 아니라는 절대. 시험 문제 나왔다 하면 됩니다. 시험 문제 나왔다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지 소득을 얻은 때가 아니라는 점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 외에 수시세, 그러니까 일이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거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상속세. 그래서 언제예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그 다음부터 너무 쉽죠? 증여 받은 때. 증여 계약 시점. 종합부동산세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데 6월 1일 납세 의무가 6월 1일 날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31일까지 갖고 있어도 6월 1일 날 갖고 있지 않으면 그 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는 없는 거예요. 아셨죠?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시점에서만 판단하는 거다라는 거. 이해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자, 부가세 및 가산세인데 부가세라는 말은 나중에 별 거고 가산세, 이런 가산세는 독립된 세금이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독립된 세금일 수가 없죠. 가산세는 존재를 하되 가산세 이름으로 존재할 수 없고 본세에 포함돼서 존재한다고 그랬죠. 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는 뭐라고 불러요? 소득세.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는 취득세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는 독립된 성립 시기를 가질 수 없고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지만 그 가산세의 성립 시기는 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본세의 납세 의무가 뭐하는 때다? 성립하는 때다라는 거예요.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취득세 언제 성립하겠어요? 취득하는 때. 소득세 언제 성립해요? 과세기간 종료한 때죠. 그럼 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는 언제 성립하고?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 성립하고.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는 취득하는 때 성립하겠지. 아셨죠? 가산세는 독립된 성립 시기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가산세는 언제 발생해요? 가산세는 언제 생겨나요?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지만 그 성립 시기를 물어볼 때는 무슨 세금에 따라 간다? 본세가 뭐냐에 따라 틀려진다라는 거죠. 그 말 아시겠죠? 가산세는 세금이긴 한데 독립적인 세금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나온다면 소득세, 그 다음에 가산세,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지방세의 성립 시기예요.
지방세 성립시기 더 쉬워요. 자, 취득세 언제입니까? 취득하는 때가 되겠죠. 등록면허세 등기등록시죠. 재산세 언제입니까? 역시 과세 기준일 6월 1일로 합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 여러분들 주민세 이런 거 있죠. 주민세. 그래서 여러분들 균등부는 매년 8월 1일, 재산부는 7월 1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보세요. 그 외우지 마요.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는 6월 1일이고 주민세는 7월 1일 또는 8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과세 기준일이라고 하는 날이 무조건 6월 1일인 것은 아니고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고 그 재산세 과세 기준일을 성립시기로 하는 것은 재산세 말고도 종합부동산세 둘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과세 기준이 무조건 6월 1일 지칭하는 건 아니고 재산세의 과세 기준은 언제다? 6월 1일인 것이다라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기억하세요. 그래서 재산세 과세 기준은 6월 1일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0번에 보면 수시부가 징수하는 지방세 있어요. 수시부가 하는 지방세 언제가 된다?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한다.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는 때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큰 관심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하는 일이 세무 일이다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이 사저 논현동 개인주택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재산세가 부과가 됐는데 다른 해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보다 그 해에는 강남구청에서 재산세를 한 1,000만 원, 몇천만 원 정도를 재산세를 과소하게 징수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렇게 사저가 개인 주택이 있는데 일부가 근린 시설로 돼 있었나 봐요. 이게 사실은 뭔데? 실제로는 주택인데 공부상 용도가 등재되어 있는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영업용 시설 또는 근린 등으로 시설로 이렇게 돼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구청에서 이게 공부상 용도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주택으로 과세하다가 그 대통령이 되었던 그 시절에는 이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 일반 건물, 토지 부분으로 별도로 과세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했을 때보다도 재산세가 1,몇백만 원이 더 줄어든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명박 대통령이 뭐 시켰겠습니까? 그 돈 많은 사람이 그 1,000만 원 아끼려고 그거 시키진 않았겠죠. 근데 강남구청에서 이제 알아서 과잉 충성을 한 거지. 근데 그게 걸렸네. 이게 그게 걸려가지고 언론에 좀 집중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실질주의에 따라서 과세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강남구청에서 잘못했다고 하고 다시 재산세를 수시부가 징수를 했습니다. 언론에 여론에 못 이겨가지고.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을 때 재산세는 성립 시기가 언제예요? 6월 1일 과세 기준이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수시부과는 지방세, 수시부과는 재산세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수시부과는 지방세 또는 수시부과는 재산세 등의 성립 시기는 언제가 발생한다?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시험 4번 보면 3번은 나옵니다. 4개년의 시험을 보면 3번은 나오는 문제가 이 납세 의무 성립 시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 배운 것 중에서 무조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을 하시죠. 아셨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왜 이때가 성립 시기야? 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법에서 정해줬어. 왜 법에서 정해줄 수밖에 없냐면 일반 채권 채무와 같이 계약이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조세채권 채무는 그런 계약이 있어서도 안 되고 계약을 필요로 하지도 않기 때문에 성립 시기를 법에서 정해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날을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로 보고 국가는 채권의 권리를 갖게 되고 국민은 채무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시점이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되는 것이다. 그 중에서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와? 라고 한다면 무조건 소득세지. 소득세는 소득을 얻은 때가 아니라 언제가 된다?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가 되겠다라는 거. 아시겠죠? 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산세라는 것도 가산세는 존재하되 가산세 이름으로 존재하지 않지. 뭘로 존재합니까? 본세에 포함돼서 존재하죠. 따라서 가산세 성립시는 언제가 된다? 본세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하겠다. 취득세 취득하는 때예요. 등록면세 등기 등록하는 때예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에요. 그 다음에 수시부과는 지방세 있을 수 있죠. 언제가 된다?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하겠다라는 거.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면 그 다음을 뭐라고 한다고요? 납세 의무의 확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이다라는 거. 이렇게. 확정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여러분들 부동산 경기는요 분명히 들쭉날쭉하죠. 공인중개사로서 돈을 버는 시점이 언제예요? 공인중개사가 되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시점은? 아니죠? 아닙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할 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이럴 때가 공인중개사가 돈을 벌 수 있는 시점이래요. 이게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분명히 부동산 경기는 텀이 길든 작든 간에 분명히 오락내리락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해 두지 않으면 이 시기가 언제 또 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왜 빨리 공부를 시작해야 되고 공부를 좀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거.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 너무 많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거 압니다. 장롱면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람들 거 갖다 쓰면 되지 않겠느냐? 힘들지. 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자격증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아셨죠?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빨리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빨리 경험을 쌓아두셔야 돼요. 경험을 쌓아두셔야 돼요. 아셨죠? 예, 쌓아두시면 분명히 언젠가 때가 온다는 거죠. 실례지만 몇 살? 아이고, 꽤 많이 드셨네.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자격증을 따가지고 공인중개사 업무를 10년간 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40 간 넘었잖아요. 맞죠? 그때부터 80살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자격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40년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빨리 내가 해가지고 경험 쌓고 10년 정도 되면 마스터 안 되겠습니까? 어느 직업에 10년 이상을 몸담고 있으면 거기서 어느 정도 성공하지 않겠어요? 이게. 그래서 너무 짧게 생각하지 말고 좀 길게 인생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 중개사 과목, 우리 공인중개사 이 자격증은 빨리 취득해서 빨리 준비해 두는 게 좋다는 거예요. 물론 버스가 이번에도 오고 다음에도 올 수 있죠. 근데 다음 버스가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빨리 준비해서 해도 되겠다. 자, 어찌됐건 성립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식은요. 여러분들 크게 신고납세제도하고 정부 부과제도 있어요. 우리 정부 부과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보통징수라고 말을 합니다. 신고납부제도 또는 정부 부과제도. 그러면 무엇의 차이냐? 결정권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납세제도는 1차적으로
납세자가 신고해서 확정합니다. 스스로 신고해서 납부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된 신고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정부가 부과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입에서 정부 부과 제도는 무조건 정부가 세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 납세 제도인지 정부 부과 제도인지의 차이는 신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세금을 결정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고 납세 제도, 스스로 신고해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지만 다만 문제, 신고 납세 제도는 전적으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서만 확정된다. OX, X. 신고 납세 제도는 1차적으로 납세자가 신고를 해야 되지만 그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을 포함해서 정부가 결정을 해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고 납세 제도를 할지라도 정부도 부과권자도 과세권자도 2차적으로는 확정 권한을 갖는다. 이에 비해서 정부 부과 제도는 전적으로 전적으로 정부가 결정을 해서만 확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문제는 국세 중에 해당되는 세목이 뭐가 있고 지방세 중에 해당되는 세목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국세 중에 세목이 뭐가 있고 정부 부과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죠. 아셨죠? 이게.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거가 뭐가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도 약간 역사가 있는데 예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말이죠. 김영삼 대통령이 나름대로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김영삼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이것만큼 내 업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금융실명제. 그 다음엔 없죠. 그렇죠? 하나의 지표. 그건 이제 정치적인 얘기인데. 또 물론 하는 식들도 있고. 맞아요. 금융실명제가 가장 우선이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 예상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OECD 가입이래요. 근데 이 OECD 가입이 우리 국민들한테는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데 분명히 국가적 위상을 한 단계 올린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OECD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OECD 가입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교통사고 사망률 1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OECD 가입해가지고. 자, 어찌됐건 간에 그렇든 말건 간에 OECD가 가입되는 것은 어떤 국가의 어떤 위상이 분명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건 사실인데 이 OECD에 가입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성장만 있는 게 아니라 복지나 행정 이런 것들이 선진화된 시스템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해야지만 그게 이제 가입 조건이 되나 봐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국세청의 표가 뭐였냐면 선진조세였어. 선진조세.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와서는 김대중 대통령은 어떤 공정 그런 거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공정세정 이렇게. 그러니까 각 대통령마다의 어떤 철학에 의해서 이 국세청의 표가 이제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선진조세. 그래서 조세 행정도 선진화된 것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그러면 정부 부과제도가 선진화된 방법이에요? 신고납세제도가 선진화된 방법이겠어요? 신고납세제도가 훨씬 더 선진화된 방법이죠. 그랬던 권리에 따른 책임을 납세자, 국민들한테 더 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알고 모르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세금은 무슨 제도다? 신고납세제도다는 신고납세제도. 아셨죠? 근데 하지만 도덕적 해이 문제 때문에 절대 이것만큼은 반드시 정부가 조사를 해야 돼. 정부가 조사해서 결정해야 될 세금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이 세 가지 세금만큼, 이 세금을 부자세라고 합니다. 부자세. 이 부자세만큼은 뭐가 된다? 정부 부과 제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우병우 사건 기억나시죠? 우병우 처가의 회사가 그림을 몇 억짜리를 샀대잖아요. 회사 돈으로. 근데 회사 압수수색 갔는데 회사가 그림 샀다라고 장부 상인이 있는데 그 회사에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들 고위공직자들 재산 공개할 때 보세요. 금융자산 얼마 있고, 그러면 아파트가 몇십억짜리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몇십억짜리 아파트 안에 그림 하나 안 걸려 있겠어요?
국동포만 없겠습니까? 그런 것들 신고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속 증여세, 특히 또 하나 종부세는 이거는 납세자의 신고로서만 확정하기에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너무나 심하게 일어날 수 있겠죠. 아셨죠?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만큼은 반드시 무슨 제도다? 정부 부과제도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다음 국세 중 신고납부제도 세목만으로 묶인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신고납부제도 세목을 일일이 외울 필요가 없지. 뭐만 빼면 돼요?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만 빼면 나머지 세금들은 다 신고납부제도 세목이 되겠죠. 아셨죠? 예. 그래서 그때 그렇게 바뀌게 된 거다. 지방세는요, 더 쉬워요. 지방세는 취득세가 있고요, 등록면허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부과제로서 뭐 재산세가 있겠습니다. 이게 납세 의무의 확정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납세 의무의 성립과 납세 의무의 확정, 요것이 상대적으로 좋다라는, 중요하다라는 거. 특히 납세 의무의 성립은 우리 시험 문제에서 4년 정도 시험 보면 3개년 정도는 무조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납세 의무의 성립, 그다음에 확정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페이지 238페이지 보시면 납세 의무 소멸이 있어요. 소멸. 그래서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제척 기간의 만료, 소멸시효의 완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지는 지금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시험 문제에서 외우고 가셔야 될 거 몇 가지만 하고 가자.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지났네요. 두 번째 시간 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자, 첫 번째 물납 인정되는 조세 국세 중에 상속세, 지방세 중에 재산세죠. 자, 두 번째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고지서 이한 납부기는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가산금은 일반 가산금, 중과상금. 일반 가산금은 3%, 중과상금은 1.2 곱하기 월수. 월수는 60개월 초과할 수 없고 중과상금 배제 금액 있죠? 중과상금 배제 금액은 국세는 100만 원,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도 뭐는 적용한다? 가산금은 적용한다라는 거 아셨죠? 자, 제일 중요한 거 납세의무 성립입니다. 자, 납세의무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법에서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법에서 정해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세의 성립 시기로 정해준 것 중에서 특히 소득세 성립 시기 언제다?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되겠다. 소득세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가산세 언제 성립합니까? 가산세.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그거 이해만 하고 계시면 돼요. 아셨죠? 취득세 언제 성립해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 등록하는 때. 재산세 6월 1일. 그날을 과세 기준일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수시부과는 지방세.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입니다. 발생한 날이 다음 날이 아니라 발생하는 때예요. 이렇게 성립된 납세 의무가 확정한데 확정의 방식은 크게 무슨 납부와 신고 납부 방식과 정부 부과 방식이 있다.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 납부입니까? 정부 부과입니까? 신고 납부 방식이죠. 그래서 정부 부과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거 국세 중에서 뭐가 있어요?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가 있다.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그 뭐죠? 자, 공부할 때 스트레스 받지 마셔야 될 게 우리가 암기를 하잖아요. 어떤 학문적인 공부를 암기를 하면 머리 좋은 사람도 이 암기력이 3일을 못 간대요. 3일을 안 간대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어느 과목이든 될 수 있으면 3일을 넘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암기력의 최대치가 3일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암기를 하더라도 3일이 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더 짧겠죠. 이게 짧은데. 근데 암기를 하면 잊어버릴 텐데 그래도 암기를 해야 되는 게 그 다음에 암기할 때는 이때 암기했던 그 시간에 비해서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알겠죠? 이때 하루 걸렸으면 이때 반나절이면 되고요. 그리고 또 3일 있다가 잊어버려요. 근데 또 암기를 하면 이때는 5시간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암기를 하면 그때는 2-3시간이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반복하라는 겁니다. 반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그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이거 외웠는데 잊어버렸어. 생각이 안 나. 그렇다 할지라도 노여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암기했을 때 잊어버린 건 너무너무나 당연해요. 그 잊어버린 시간이 조금 더 빠를 뿐이지 누구나 다 잊어버린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암기하고 잊어버렸다고 슬퍼하지 말고 한 번 더 암기하고요. 또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또 암기하세요. 아셨죠? 선생님들 공부가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새로운 걸 공부하는 게 힘든 거 아니에요. 새로운 거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요. 흥미진진하고 내가 모르는 거 배우는데 뭐예요? 되게 쉽죠. 근데 내가 알았던 걸 다시 공부해야 된다는 거 이게 짜증나는 거죠. 이 반복하는 과정이 짜증나는 거라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거를 힘들어하지 말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 내가 아이고 저번 주에 수업 들었는데 잊어버렸어. 잊어버려도 돼. 또 뭐 해야 돼요? 그냥 외워야 돼. 그것이 힘든 과정이 되는 거지 새로운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건 아니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잊어버렸다가 외웠다가 잊어버렸다가 외웠다가 잊어버렸다가 외웠다가 이거를 반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게 좀 쉬었다가 나머지고.